네, 오늘 대리킴님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저희 신선 대리킴님 수요일과 금요일 저희와 함께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슈퍼스타 가왕 판승철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스타일도 상당히 레벨업 되셔서 아주 스타일리시합니다. 그러니까요. 헤어스타일도 너무 멋지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립밤도 좀 살짝 힘 주신 것 같아요. 입술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앵두같이 보이려고요. 네, 아주 방송이 다 되셨어요. 아, 굳이 또 저런 멘트를 또 조금 야. 과했죠. 예. 다소 과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매력적이었어요. 과했나요? 예.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으십시오. 네, 오늘 또 저희와 좀 어떤 뉴스 좀 전해주시기 위해 나오셨을까요? 예, 저는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했을 때는 이제 가르마를 이쪽으로 탔었거든요. 네. 올해는 시장 흐름을 바꾸고자 이쪽으로 탔습니다. 가르마를 그래요? 바꿨기 때문에 가르마를 바꾸셨어요? 그렇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 올 때는 여기 올 때는 바짝 세워서 오는데 회사에 있을 때는 가르마를 반대로 반대로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가르마로 시장의 판도로 바꾼 남자. 네, 대단합니다. 저런 자신감. 예. 내가 가르마만 바꾸면 시장은 상승장이 된다. 그러니까. 네, 오늘 바로 나왔죠. 짤 나왔죠. 네, 네, 오늘 가르마 바꿨다.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은요, 천연가스 가격 이제 급락하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적극적 경기 부양 의지로 이제 중국 증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막 등락이 많았었죠. 이제 12시에 카시카리 총재가 매파적 의견을 냈었습니다. 5.4는 돼야지라는 표현을 하면서 출렁대 마이너스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4시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부적절한 완화 움직임은 물가 안정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경고를 해서 출렁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요. 맞아요. 네,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가르마를 바꾼 것과 같은 효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전일 발표된 매크로 지표들 보시면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도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또 똑같은 결과예요. ISM 제조 구매자 지수가 48.4가 나왔는데요. 전월이 49였습니다. 2달 연속 위축이거든요. 2020년 5월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ISM 제조 고용 지수는 51.4가 나와서 다시 확장됐습니다. 전월이 48.4였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제조업은 침체되고 있고 고용은 계속 견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내용이 무서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 한 해 나왔던 회의록 중에서 저는 이게 가장 매파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내용이 좀 그랬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 금융 여건의 부적절한 완화가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노력에 해를 끼칠 것이다.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죠. 하이어 포 롱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금리를 많이 올려서 장기간 유지하겠다. 요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통화 정책이 금융 시장을 통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조절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요거 좀 보시면 만약에요. 요 조금만 더 볼게요. 금융 여건이 부적절하게 완화가 된다라면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제 마음도 복잡해졌거든요. 이게 주어를 바꾸면요. 주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가 하락을 유도하겠다. 만일에 유도했는데 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 이 얘기거든요. 주어를 채권으로 바꿔볼까요?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즉 시장 금리가 내가 내려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려간다면 물가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또 바꿔볼까요?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 이 얘기라고 같거든요.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을 그게 했고요. 이제 통화 정책이 금융 시장을 통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이제 파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 통화 정책이 금융 시장을 통해 주식 시장을 통해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은
주식 시장을 선행 지표로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잖아요. 네. 시장이 꺾이는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인원을 해고한다든지 이런 걸 미리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주식 시장을 통해서 보고 있다 이거죠. 근데 단순히 이게 주식만 그렇게 했냐는 거죠.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부동산도 바꿔볼까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 이렇게 가잖아요. 안 되는 건 금이에요. 금값이 오르면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금융시장 안에 포함되는 거는 예. 다 이거에 적용을 받을 거라고 금융시장에 보거든요. 포함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번 의사록은 물가 2% 달성을 위해 실업률 상승, 경제 성장 둔화까지 불사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는 금융 환경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결론이네요. 인플레가 잡혀야 된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에 조금 더 하면 닐 카시카리가 그 얘기를 해요. 방금 하신 얘기를. 올해 적어도 100pp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 금리가 5.4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지 않을 경우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핵심은 빨리죠. 우리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해도 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좀 덜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빨리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빨리 떨어져야 된다.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당분간 금리 가지고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 이상 금리 하락이나 뭐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 이런 논의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다 발표되고 나서도 시장은 상승해서 마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1월 효과가 나타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싹 없어졌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어쨌든 고금리가 이제 좀 고착화된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인데 사실 뭐 과거에도 뭐 예를 들면 뭐 많은 말실수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은 뭐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으니까. 또 이제 시장의 상황이 좀 달라지면은 뭐 금리 인하가 또 빠르게 또 일어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만약에요. 예. 금리 인하가 빠르게 일어날 정도라는 얘기는 예. 하드랜딩 했다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한 엄청나게 속도로 심각하게 빠르게 떨어지는. 빠르게 왔었을 테니까 예. 그 금리 인하를 빠른 속도로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예.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것 같고요. 예. 점진적으로 낮출 때도 그러니까 이번에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연준이 예.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 전체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렸으면 과거 작년 연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대부분의 뭐 투자 전략가들이나 뭐 하우스나 이런 데들 의견들은 다 그거였어요. 금리 인상 자체가 주식 시장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였거든요. 네. 다 이 정도 뭐 점진적으로 금리 상승하는 건 괜찮다였는데 이번에 너무 빠른 속도로 올렸죠. 자이언트 뭐 이상한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죠. 저는 그런 게 좀 컸다고 생각하고 네. 금리를 낮추는데 급격하게 낮춰야 될 상황이면 훨씬 더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금리 상태도 여기저기 진짜 그 마지막 지푸라기 잡고 안 터지려고 안간힘을 부리고 있는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고착화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터질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25pp, 50pp 더 올리면 더 그 터지는 게 더 가속화될 것 같고 저는 딱 뭔가 시한폭탄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예측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한 상반기쯤에 뭔가 이런 리스크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면서 이런 것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좀 우려가 좀 되긴 하는데 네. 무서운 이야기죠. 왜냐면 너무 빨리 올렸으니까 무서운 이거에 대한 후유증이 이제 곧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뭐 비슷하게 보시나요, 뭐? 근데 네. 저는 이제 내일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 예. 23년 전망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방금 질문해 주신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상저하고로 보는데요. 상저하고. 예. 예. 의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약에 뭔가 일어난다면 예. 제 생각할 때는 실업률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어. 근데 실업률이 아무리 후행하는 지표라지만 지금 거의 1년째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할 사람이 없어 그렇던 아니면 미국 경기가 보다 훨씬 강해서 그렇던 예.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급진적인 뭔가가 발생하기는 저는 오히려 확률이 낮다. 근데 제가 뭐 100이라고 보면 그럴 확률은 한 20%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괜찮을 텐데 네. 괜찮아져야 할 텐데 금리가 사실 예.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불안감의 클라이막스가 작년 하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하반기?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금리로서는 시장의 부채를 건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부채가 정상적으로 상환 안 되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럼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건데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 많이들 걱정했던 것 같고요. 다행히도 그래도 정책적인 지원들이 여러 개 남아 있다 보니까 국내가 됐던 미국이 됐던 정책적인 지원들이 보통 그런 신용이 터질 때 약한 고리부터 터지거든요. 네. 좀 부실한 채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 대응은 다행히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빠르게 인식하고 있고 상황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으니까. 네, 그래도 불안하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뭐 아무래도 연준의 좀 멘트나 이런 내용들이 좀 키가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 어떤 내용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 1월 효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아무도 1월 효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1월 1월 효과. 예. 이건 뭐 대표적인 뭐 특이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책에도 자주 나오는 거고 정의를 보시면 뚜렷한 이유 없이 1월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S&P 500 지수를 70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해놓은 겁니다. 과거 50년을 보면 상승이 50번 중에 30번이었고요. 하락이 20번. 그러니까 상승 확률이 60%, 하락 확률이 40%였었고 평균 수익률이 1.13%였습니다. 특히 스몰캡 종목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빅테크들이 큰 종목들이 많이 흔들렸고 의외로 중소형주들이 견조했습니다. 1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효과 원인을 추정해 보면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연말 보너스가 통상 1월에 투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관 연기금 자금 집행이 1월에 집중되는데요. 제가 1월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1월 달이 상승하면 연간 하락은 8%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밑에 보시면 1월 달에 상승하고 해당 연도 연말에 하락한 케이스는 4번밖에 없었어요. 50번 중에서 8%? 예, 요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월 달에 상승하고 해당 연도가 상승했던 확률은 26번, 52%였고요. 더 좋은 거는 1월 달에 하락하고 해당 연도에 상승한 것도 11번이나 있었습니다. 22%.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보면 무려 74%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요. 근데 1월 달에 하락하고 해당 연도 하락한 거는 9에 18%밖에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오른다는 거죠. 긍정적인 메시지죠. 예. 근데 나는 왜 18%로 갈 것 같죠?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를 떨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오른쪽 아래 저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낙관론이 승리한다. 그렇습니다. 네. 저걸 못 봤습니다, 오늘.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1월은 쉽지 않을 거다. 실적 발표가 1월 그러니까요. 20일부터 금융주부터 쭉 시작이 나올 텐데. 이번 실적 발표 좋지 않을 것 같고 가이던스가 더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경기 침체 온다는데 여기서 가이던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 도대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항상 그 논리죠. 이게 선반영 됐냐 안 됐냐는 거잖아요. 지금 주가가 만약에 20일 실적 발표 전에 선반영돼서 많이 떨어져 있었다면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니,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선반영을 지금 한 8개월째 듣고 있어가지고 정말 언제 선반영되는 건지.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점에 논리에 대한 거는 그날 선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선반영 되고 나서 예상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예. 그러면 그걸 다시 선반영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그거였다라는 거죠. 그럼 알겠습니다. 결국 1월 효과가 이렇게 있다면 투자자로서 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1월 효과 있으면 그럼 사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월 효과보다 나은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1월 효과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어차피 지금 초반 1월 초에 들어와서 사서 1월 뭐 중반이나 후반에 팔면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1월 효과가 1월에 사서 오른다라는 확률이 높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싸게 사서 어차피 뭐 1년을 보유하든 2년을 보유하든 그런 식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럴 바에는 싸게 사는 게 낫다.
그리고 1월 효과가 최근에 말이 없었던 거 보면요. 지난 9년간 1월 시장이 플러스였던 적은 단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소폭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년, 21년, 22년, 3년 결과가 1월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3년 평균이 마이너스 2.11이었고요. 오히려 2월 말 매수가 좋았습니다. 3월 상승률이 6.41이었거든요. 그러면 언제 사는 게 좋을지를 생각해 보면 2월 말 매수에서요. 7월 말 매도하는 게 좋았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2월 말에서 7월 말까지 그렇죠. 5개월 갖고 있는 게 최고였네요. 최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월 말 매수해서 1월 말 매도하는 요 전략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에서 이제 요걸 만들어서 나왔는데요. 보면 1월 달 이제 평균 값을 보면 1% 아까 1.1이었잖아요. 요 정도였고요. 2월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항상 거의 뭐 수익이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3월 1%까지 평균 값은 다시 회복하고요. 그리고 4월에 조금 더 높아집니다. 이러면 1월 효과라고 부르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1월 달에 오르고 2월 달에 횡보했거나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2월 달에 사서 3월, 4월 계속 오를 때 가지고 있다가 5, 6, 7에서 파는 게 가장 낫지 않았나. 여름 휴가 가기 전에 팔고 떠나자. 이게 좋은 전략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대로 보면 1월은 단타로 치고. 그렇죠. 2월에 다시 들어가서 7월까지는 가지고 있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휴가 갔다 와서 시장 상황을 분석하다가 그러네. 딱이네 진짜. 그렇죠. 9월 달에 딱 봐서 9월 달에 들어가면 10월, 11월, 12월 가장 좋았었던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12월 효과라는 표현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12월이 가장 좋았거든요. 보면 12월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안 보통 그래서 좋았지. 10월에 사고 그렇죠. 5월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뭐 저기서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기는 한데요. 12월 효과가 산타랠리죠. 그렇죠. 네. 산타랠리죠. 네. 요번에 알아요? 그 산타랠리 봤던 거? S&P 500이 0.8% 올랐어요. 산타가 조금 힘들었나 봅니다. 약간 배송이 좀 힘들었나 돈이 없었나 봐요. 보네요. 살짝.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앙값 이게 평균값보다요. 중앙값이 더 가격을 대표하게 될 텐데요. 1월 효과 보시면 중앙값은 1.5였어요. 1월 효과도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효과긴 했습니다.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으로 보면. 그리고 통계적으로 확률도 60% 이상 나왔었고 괜찮았었습니다. 단지 12월 효과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테슬라 얘기가 나왔네요. 예. 다들 요즘 뭐 테슬라가 너무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네. 저도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좀 얘기를 참전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2월 말에 매수하는데 그때 뭘 살짝 알려주시는 건가요? 2월 말에요? 네. 종목 추천은 제가 하지 아니고 못하니까. 업데이트군요. 예, 그렇습니다. 추천 의미는 아닙니다. 네. 매수매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가시죠. 공식적으로. 네. 근데 이제 테슬라 요즘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상황을 한번 보자라는 건데요. 과거의 테슬라 성장 스토리를 보면 너무 환상적이었죠. 보시면 전기차와 태양광으로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자율주행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을 운전에서 해방하자. 그리고 사람보다 AI가 주행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운전에서 해방된 인간이 이동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시간을 없던 시간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걸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 이 논리였었거든요. 근데 멋진 게 뭐였냐면 이 스토리를 숫자로 입증했어요. 테슬라가. 매출액 증가율 보시면요. 매출액 증가 요게 22년이고요. 요게 23년 예상치인데요. 82, 14, 28, 70, 54 보시면 5년간 평균 성장률이 50.1%였습니다. 굉장히 높았고요. EPS 보시면 뭐 말도 못하죠. 적자 기업이 지금 22년 기준으로 한 4달러, 4.06달러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성장률로 보면 말도 못하는 성장률이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요. 이 비교 업체들 보시면 포드나 GM을 보시면 조금 얘기가 다르죠.
그때 논리가 그거거든요. 테슬라가 매출액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나머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큰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였었잖아요. 그때 네. 논리들이. 네. 근데 보시면 포드도 매출액이 급락하는 구간이 있었었고 GM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회복되긴 했습니다. 전형적인 사이클을 보이죠. 시클리컬한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테슬라는 끊임없이 성장을 했었고요. EP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드도 적자 전환도 했었고요. GM도 마찬가지. 증가율이 급락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포드나 이제 GM 같은 경우는 이 기존 사업을 모두 접고 전기차 사업으로 새 출발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후발주자라서 이제 치열한 경쟁에 노출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친 것보다 테슬라가 더 비싸야 맞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올랐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디지털 리서치 팀에서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찾아서 했었는데 글로벌 IB 16개 리포트를 정리해서 아침에 다 보내줬어요. 보면 요건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거 하나, 기관 중에서 제일 부정적으로 봤던 기관 하나, 그리고 앞으로 뭘 하면 테슬라 주가가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리포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월 3일 기준으로요. 16개 IB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매수 의견이 9개, 중립 이하 의견이 7개였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하향한 건 9개나 되거든요. 물론 주가가 하락해서 목표 주가를 낮춘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업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하우스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고 목표 주가를 보면 340달러 정도 지금 보고 있고 최저가 122달러 보고 있고요. 평균 목표가가 209달러, 중간값이 193달러입니다. 그러면 저는 중간값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193달러 정도가 지금 시장 이제 애널들이 예상하는 가격인데 지금 이 가격에서도 지금 절반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예.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근데 제일 좋게 본 하우스 중에 하나가 모건 스탠리입니다. 네. 오버웨이트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250달러 봤는데요. 테슬라 주가의 약세는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기 침체 우려, 경쟁 심화, 높은 차량 가격 등 악재가 다수 포진한 가운데 전기차 업체들은 내년 잠재적인 역풍을 마주하고 있다. 이거는 뭐 물가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힘들 거다. 근데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예, 저번에 장지점장님 하시는 얘기도 비슷한 내용이었죠. 얘네들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도 맞고 지금 이런 나쁜 상황에서도 네. 테슬라는 공장을 몇 개씩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걸 팔아치울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을 할 수도 있는 능력도 있고요.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비슷한 뿌리인 JP모간이요. 언더웨이트를 유지했어요. 목표 주가도 가장 안 좋게 봤습니다. 125달러. 네. 같은 집안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테슬라의 4분기 인도 대수는 양호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인도 대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할인을 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향후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떨치기가 어렵다. 투자자들은 동사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컨센서스에 반영할 것이며 이에 따라 테슬라 밸류에이션은 더 축소될 거다. 지금 120달러인데 더 축소된다는 건 아주 곤란한 얘기죠. 네, 저도 지금 굉장히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가 이거를 제 기준입니다. 네네. 저는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고요. 아니 근데 매수 추천이 아닌데 밑에다가 낙관론이 승리한다고 써주면 저 매수 추천 아닌가요? 아니죠. 분할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면 승리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저 회사 가서 혼나요. 그러니까 안 돼요. 매수매도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한승철 난처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 어찌됐든 차지하겠습니다. 예.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네. 그러면 이 회사가 목표 주가가
중간값이 193인데 지금 120달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예. 지금 PER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인데 네. 그러면 언제 뭐 매수하거나 뭐 그러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지금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봐야 된다. 어쨌든 이게 섹터가 시클리컬하거든요. 이 섹터 자체가 경기 소비자라는 것 자체가 금리가 너무 민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여유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예. 근데 일단은 저희 판승철님께서는 성장주를 워낙 좋아하셨고 지금도 뭐 그럼요. 성장주를 좋아하시는데 솔직하게 그러니까 2023년 이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너무 좋지 않으니까 성장주가 지금 그냥 때려 맞았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봐도 요거는 조금 장기화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상저하고로 생각하는 거고요. 예. 상반기는 되게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기술주들, 성장주들 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사이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성장주는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 밸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 평가도 그렇게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성장주들이 원래 자리로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반기 갈수록 올해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할 거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거의 저는 많이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는 어찌 됐든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제 IT 이제 버블이 터질 때와 같은 그런 시대의 성장주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봐서 이게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대표적으로 금리에 민감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이 없잖아요. 이 회사는 세금 뭐 혜택 받으려고 대출한 거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출이 필요 없는 회사고 일반적인 가치주들보다 현금 흐름이 더 좋아요. 맞아요. 꾸준히 늘어요. 심지어 그리고 배당도 계속 늡니다. 이런 회사들이 과연 성장주라고 해서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가? 과거에 뭐 니프티 피프티 같은 그런 종목들처럼 오히려 그런 종목이 지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얘가 성장주라는 이름 때문에 그 섹터 분류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 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도 어찌됐든 환율이나 뭐 이런 시장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히 필수 소비재 뭐 먹고 쓰는 것들만큼 이렇게 변동이 없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나중에 재무제표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뭐 매출액 10% 20% 떨어졌는데 주가는 반토막 나 있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금리가 뭐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하락할 것 같다라는 기대만 발생을 해도 얘네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장의 정상적인 논리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 뭐 성장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보고 있는 성장주들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연말에 가면 갈수록 완전히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크게 회복은 하겠다. 저는 많이 회복할 수 많이 있어요. 회복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와중에도 어차피 테슬라 얘기하고 있으니까 테슬라 얘기를 하자면 어찌됐든 지금 50% 성장할 걸로 예상했는데 45% 성장할 거니까 이 회사 큰일 났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논리 같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피 뭐 연결되는 거니까요. 이제 웨드부시에서 테슬라를 이렇게 표현해서 아웃퍼폼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 175달러다. 근데 테슬라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기 위한 10가지 조건이 있다. 10가지 조건이요? 10가지 조건이 테슬라가? 있습니다. 이걸 깜짝 놀랐어요. 테슬라와 관련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머스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트위터를 산 거는 일론 머스크가 산 거거든요. 테슬라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밸류가 두 개가 연동이 됐느냐? 이건 그 시장 심리,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이거겠죠. 머스크가 경영을 똑바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많은 주식으로
주식으로 급여를 받잖아요. 엄청난 금액을 받고 있는데 왜 경영을 똑바로 하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누가 봐도. 그분 있잖아요. 그 테슬라 3대 주주 코간 아저씨. 그분이 뭐 CEO가 없다. 테슬라 CEO 바꿔라. 뭐 이런 얘기도 또 작년 12월 달에 또 했던 것 같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없어도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단계까지 지금 테슬라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자기는 주주로 남고 뭐 좀 트위터 경영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트위터를 접고 테슬라로 복귀할 생각이잖아요. 그렇다면 웨드부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0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1월 말까지 트위터 CEO로 결정해라. 이게 주가 하락을 주도한 핵심 리스크였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 주식 매각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거짓말을 중단해라. 뼈 때리는 말이죠. 머스크가 판다고 했고 안 팔고. 참 잘못했습니다. 안 판다고 해놓고 팔고 이런 짓을 해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나쁜 짓이죠. 상도 이게 어긋나지 않나. 그렇죠. 예, 세계 5위 이 바닥에서 저렇게 하면 손모가지가 날아가죠. 예. 오한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장 빼기 하고. 그건 안 되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경기 둔화를 고려해서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해라. 요건 테슬라 관련 얘기만. 목표 성장률이 50%는 달성되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출하량 35% 수준이 현실적인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35%만 해도 성장률이 조금 꺾이기는 했지만 굉장히 뛰어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에서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 그리고 트위터보다 테슬라 경영에 더 집중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요 사이버 트럭 얘기가 나와요. 내년 말부터 이루어질 것을 발표해서 경쟁 심화 우려를 완화시켜라. 사람들 우려가 있다는 거죠. 사이버 트럭 나와봐야 뭐 다른데 포드에도 나올 거고 뭐 GM에도 다 나올 건데 되겠냐.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 좀 명확하게 명백하게 밝혀라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IT와 전기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테슬라 이사회에 투입을 해라. 그리고 일곱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해라. 요거는 머스크가 저번에 이 실적 발표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배당을 줄 것인지 자사주를 매입할 건지 고민 중이다. 현금 흐름 우리 충분히 좋다. 그러면 적자 회사가 흑자 전환하고 처음으로 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현금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 현금 흐름 이상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고 그러면 주주들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요하지만 않아도 주가가 이 정도로 갈 일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뭐 마진율과 관련한 자세한 재무지표나 투명성을 제공해라. 그리고 요 얘기 나오더라고요. 머스크 CEO가 트위터에 대해 더 정치적일수록 차량 판매에 부정적인 거를 좀 알아라.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0번째로 새로운 CEO 취임 후에 트위터의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광고주 이탈을 막아라. 근데 이건 트위터 목표가 명확해지면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각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읽는데 들으시느라고 지쳤을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도 지치긴 했는데. 근데 사실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 10가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앞으로 이제 테슬라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딱 정리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10가지를 어떻게 해 나갈까. 요거 딱 정리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요거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현금 흐름이 테슬라가 나중에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네. 저는 만약에 테슬라가 일반 전기차 회사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밸류를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 때문이거든요. 인공지능 회사라는 거죠. 인공지능 회사가 이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테슬라 차량을 지금 현재 최소한 100만 대는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100만 대를 한 달에 10만 원씩 하면 한 9만 원 정도 받을까요? 한 달에 그 핸드폰 요금처럼 9만 원 정도 받아서 1년에 100만 원 정도만 받게 되면 순이익이 1조입니다. 현금 흐름이. 근데 1000만 대면요. 얘가 틀려지죠? 10조가 되죠. 자율주행으로 이제 구독료를 도입을 하게 되면 2천만 대가 되면 20조가 됩니다. 그러면 구글이나 애플 부럽지 않죠. 이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러면 그 차 안에서 뭐 뭔가 기기를 사용하고 뭐 보고 하려면 다 테슬라한테 돈을 줘야 거기다 차 안에 집어넣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앱스토어가 같아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의 미래를 보고 테슬라에 투자를 하자고 했던 거지. 테슬라 전기차 가격이 단가가 얼마고 마진이 얼마고, 저는 테슬라가 진짜 성공을 하려면 그냥 막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진 제로로 만들고요. 예. 저마진으로 막 풀어가지고 시장을 확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럼 반독점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확 풀어서 장악을 해놓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들어오는 거는 다 현금 흐름은 다 테슬라 거거든요. 실제로 캐시우드도 예전에 초창기 잘 나갈 때 이런 내용으로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거기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다만 지금이 이 머스크 행동이 예. 이 사태를 사단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많이 커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긍정론, 부정론 양쪽 다 좀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의 자리에선. 네, 오늘 썸네일은 머스크 책임져라.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또 나와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내일 네, 나옵니다. 내일은 또 알겠습니다. 특별한 주제를 또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